저희가 사실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저희 200가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먼저 이 200여 도시 빈민가정을 상대로 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을 물어봤는데 역시 식량 부족인데 여기 빨간 부분은 학부모들의 답변을 정리한 거고요. 파란 부분은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 차이가 나니까 답변이 다를 것 같아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답변이 틀리더라고요. 부모들은 식량 부족을 제일 걱정을 했는데 물론 아이들도 이제 식량 부족을 제일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포가 두 번째였어요. 네. 그 다음에 자기네들 거주지가 되게 좁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많이 안 드러났는데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폭행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 이 부분이 적지 않게 있는데 사실상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 문화여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물어본 것은 이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느냐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파악하려고 그랬더니 첫 번째가 우리 학부모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이유를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왔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이 나라가 지금도 중국하고는 소통이 그냥 다 열려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해외 근로자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태리나 미국, 유럽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왔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알라, 하나님, 이제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에게서 왔다.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합리적인 아이들인 것 같아서. 세 번째로 저희가 물어본 거는 이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해서 학부모들은 되게 운명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호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시 많았고 그런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역시 아이들이 많았어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의 판단이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학부모들은 마스크를 많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알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충분한 음식이 필요하다, 격리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맨 마지막이었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할 거는 저희가 마스크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나라가 마스크 생산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가 막 값이 엄청 막 10배까지 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들이 너도 나도 마스크 생산을 들어갔는데 마스크의 어떤 인준을 해주는 정부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생산된 마스크는 거의 보호가 안 되는 마스크예요, 사실은. 이 도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학부모나 아이들이나 불가능하다. 대부분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구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들이 농촌으로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비하는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희는 지금 학교도 합격이 줄어들면 시골로 옮길 생각도 있어요. 따라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섯 번째 질문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더니 도시거주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질문이 있었지만 더 심각한 거는 더 심한 가난으로 인해 삶이 어려질 거라고 보는 학부모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예전 생활로 복귀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도 예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현지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이제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특히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느 나라든 한국인과 뭐 현지인 모두 비슷한 상황 경험하고 있지만 그 현장의 또 특성에 의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심리적인 좀 불안감들이 훨씬 큰 것들을 보면서 또 저희가 어떻게 현지에서 또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민들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답을 했던 거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내지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분야에서의 또 활동들을 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개발협력 분야는 특히나 더더욱 코로나19와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오랫동안 또 몸담으신 선배로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신 또 활동가로서 이 개발협력 분야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전문적인 사회학자나 뭐 인류학자나 또 경제 전문가들의 그 강의를 유튜브에서 좀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많이 좀 뒤져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는 하여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축소 내지는 인간 그것과 동시에 이제 도시화도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리고 특별히 글로벌라이제이션 중간은 이제 각 국가 강화주의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로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에서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일일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한 기준과 부익부 비율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긴 한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각 개발협력가나 아니면 단체나 활동가들에게 또 그런 걸 할 사람들에게 자기가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래서 이 나라 경우를 예를 들면 이 나라 전체 국가수입의 20%가 그 해외 이주 근로자들로 들어오는 해외 송금이에요. 이들 중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문제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지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건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일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들이 중에 지방으로 농촌 이동할 경우 역시 똑같아요. 농촌 이동할 경우 자기의 토지가 없거나 또 다른 사람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 경우에 어려움 처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들의 주거나 또 이들의 농사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귀농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귀농을 한다 그래서 단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예,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이후로 각종 개발 사업의 이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대면을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전문가나 단원 파견도 당분간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비대면 방식의 지원 아니면 현지 교민들을 이용하는 방식의 그런 국제개발 사업의 지속하는 것 아니면 더 나가서 현지인들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규정이나 뭐 방식의 발상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방식들을 좀 체계화시켰다가 이걸 확산시키고 하는 방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이 상당히 지금 모델 국가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한국 같은 방식을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적용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그런 방식이 필요해서 아주 기초부터 이렇게 갖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마스크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이 나라가 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 일회용 마스크. 근데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빌딩들이나 사용을 못해요. 마스크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라 약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생산에는 조그만 간의 공업도 일으켜서 협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잠깐 정말 그 재미난 일이 발생했던 거는 이 나라 정부에서 구호기금을 보낼 때 이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핸드폰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사용된 거죠. 이거는 한국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500만 명 되는 사람의 핸드폰에다가 이 송금을 다 시켰어요. 이게 이제 이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각 나라의 어떤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들을 잘 살펴보면 이 비대면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좀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번에 선진 국가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자 기업들도 엄청난 타격을 본 데가 많아서 앞으로 국보 개발 사업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원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나라 국가 내부에 있는 자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동원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우리 한국 NGO들은 한국 사람들 많이 중심으로 공업 개발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각 분야의 이 나라 국가 NGO들 중에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 중에 하나죠. 밍글라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 좀 조언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미래의 국제개발 활동가로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좀 격려하고 싶은 게 앞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 지구촌은 더 어려움에 처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제개발 활동가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제개발 활동가들이 앞으로 좀 옛날하고 다르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좀 맞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국제개발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꼭 이제는 국제개발 그런 방식으로 이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이미 지금 한국 기업가들에게 많은 나라들이 문을 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제개발 방식으로만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비즈니스와 정부와 교육기관, 언론기관 이런 모든과 연대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국제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보면서 그쪽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앞으로 미래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활동가들도 또 단체들도 좀 마음의 준비를 옛날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맨날 움츠리고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잘 대처해 나가야 저희들이 이제 활동가 할 때 지금 이 나라의 그 가난한 수혜자들이 엄청 위축돼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그 도와줄 수가 있지. 활동가가 위축되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면 아마 미래에 길들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마스테. 네, 감사합니다.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뿐 아니라 이제 이 전 세계 지구촌은 이제 앞으로 세계화는 좀 더 축소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고용의 축소라든지 또 종족과 인종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들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시에 있는 빈민들,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농촌으로 이제 이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NGO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변화를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어떤 개발협력 뿐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동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지에서의 전문가들, 자원들을 활용하고 동원하고 또 네트워크하고 연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이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거 이제 한국의 모델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지만이 갖출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핸드폰을 송금하는 사례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오히려 대규모의 뭐 마스크 비즈니스보다는 가내수공업들을 좀 양성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낙심하고 있는 개발협력 활동가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올해 저희 봉사단원들, KCOC NGO 봉사단원들은 모두 다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또 귀국하고 또 파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 활동가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또 관심 있는 국가를 위해 준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장을 또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도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히 1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정부가 하고 있지만 여기는 실업보험 같은 게 없어요. 이번에 실업에 봉착해 보니까 길거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받는 월급에서 한 얼마만이라도 평상시 이거를 어느 기관이나 뭐 은행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끌어들여서 실업수당을 미리 스스로 마련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미래의 재해를 대비하는 어떤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쪽으로 했고요. 다른 쪽으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상담을 좀 해보니까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집단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왜냐면 한두 명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한국에 좀 시간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싶고, 이제 나중에 나오면 그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 의료 보장 체계라든지 또 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또 갖고 또 새롭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계획도 밝혀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이자 또 개발협력 분야에서 또 많은 이제 활동가들이 또 활동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계신 이득수 선생님 연결해서 현장 소식과 또 앞으로 예측들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한 조언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인터뷰에 바쁘신데도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또 뵙고 인사드리고 또 이후의 소식들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